네,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서 정치권은 이른바 밥상머리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설 연휴 직전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반면에 여야의 지지율은 불과 1%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밥상머리 민심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고영신 특임 교수님 그리고 미래경영연구소의 황장수 소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자, 명절 되면 이제 그 맛있는 음식도 음식이지만 밥상머리 민심이 되게 중요한데요. 오늘 먼저 얘기해 볼 것이 증세 얘기입니다. 네. 조금 전에 리포터도 보셨는데 그 2개월밖에 되지 않았죠. 담뱃값, 이 흡연자분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담뱃값 인상 때문에 이게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 이유였는데 벌써부터 또 저가 담배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우선 이 담배값 인상이라는 게 네. 서민들한테는 가장 영향이 많이 미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은 한 번 올리면 많은데 담배는 지속적으로 피우지 않습니까? 매일 살 때마다 화가 나는 거죠.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어느 것보다도 뭐 지난 연말 정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민심이 악화된 가장 핵심적인 그 요인으로 따진다면 이 담배값 인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야당도 지금 담배값 인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심, 설 민심을 겨냥해서 여야가 서로 저가 담배, 옛날로 말하면 봉초, 말아 피우는 담배를 네. 뭐 만들자는데 그게 뭐 얘기 안 되는 소리죠. 처음에 건강용 뭐 방금 리포트에서 얘기한 대로 건강 염려해서 이렇게 담배값을 올렸다겠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2조 5천억 가까이 되는 그런 세수를 겨냥해서 가장 또 고점으로 올린 거거든요. 2,500원 올린 것이 가장 세수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수가 많이 거치는 그걸 겨냥했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법인세라든가 네. 말하자면 부자 감세된 부분들 이 세수가 지속적으로 지금 몇 년 동안 뭐 조 단위로 지금 덜 거치고 지난해만 해도 뭐 10조가 넘은 돈이 세수 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증세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 증세는 안 오고 또 그걸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복지 예산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증세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네. 이 간접세 형식의 이 담배값 인상을 통해서 그 부족한 세수를 일부나마 메워보자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서민들 호주머니만 털라고 할 게 아니라 네. 부자들 또 그런 과거에 기업들한테 감세를 해줬던 네.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도 적정선에서 이렇게 증세 내지는 또 원위치 원상 회복을 시킴으로써 이 세수 부족을 메꿔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워낙 지금 민심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정치권에서 부랴부랴 내놨는데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죠. 부정적이시고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소득이나 자산에 비추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소비에 비추어서 그렇게 같이 연동해서 하는 게 간접세 아닙니까? 그래서 간접세는 솔직히 말하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쓰는 물건에다가 그러니까 담배값처럼 이렇게 올려버리면 안 그러면 부가가치세처럼 하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저소득층일수록 불리한 것이 간접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이 국민 건강을 운운하면서 간접세를 사실상 올려버렸는데 이게 뭐 왜 정세냐 뭐 아니냐라고 논의하는 것은 의미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할 것도 없이 공이 똑같이 담배값을 갖다가 좀 낮은 가격의 담배값을 하자. 그래서 야당은 봉초라고 해서 이 말아 필 수 있는 그런 마른 그 연초 잎을 갖다가 팔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당은 과거의 소리나 청자처럼 일정하게 저소득층에 그때는 한때는 이 증명서까지 보여주고 샀어야 돼요. 네. 그런 저소득층을 겨냥한 싼 담배를 하자라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 담배 인삼공사가 완전히 전매를 하고 양담배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부분이 의미가 있었는데요. 지금 외국 담배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버린 상황에서 한국의 이 담배 시장을 비싼 담배와 저소득층을 겨냥한 싼 담배로 이렇게 했을 때는 한마디로 이거 FTA에도 걸릴 수 있고요. 이 담배 시장 자체의 암시장을 형성해 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아니 누구에게는 싼 담배를 팔고 누구에게는 비싼 담배를 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싼 담배를 사는 사람들이 만약에 저소득층만 판다면 많이 사가지고 그걸 갖다가 고소득층한테도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한테도 싸게 팔 수가 있죠. 또 덤을 붙였어요. 한 마약처럼 돼버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기형적인 또 거래를 또 양산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은 그 경제학적인 부분을 갖다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놓은 거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한마디로 담배값에다가 이 2배 정도 올려가지고 뭐 한 8, 9조 정도를 조성한다. 겉으로는 3조였지만 훨씬 더 예. 거쳐지겠죠. 그것은 결국 세금을 거두기 위한 반칙에 불과했기 때문에 법인세를 갖다가 많이 버는 대기업에 부과하고 또 자산세, 소득세 등을 많이 올려서 네. 네.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고 이 저소득층을 겨냥한 담배값은 원위치 시키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뭐 국민 건강 운운하다가 아니 싼 담배를 만들어 팔면요 비싼 담배보다는 아무래도 싼 담배가 더 해롭게 만들 거 아닙니까? 비싼 담배는 고급스럽게 만들 거고요. 예. 그럼 국민 건강이 더 나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합니까? 담배값 국민 건강 거론하면서 올리더니 이게 또다시 내리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지금 없다. 정책 혼란 얘기가 나오는데 분명히 설 밥상머리에서 그 얘기가 나올 법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국민들 논란거리예요. 입장에서 보면은 네. 국민들을 놀리느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가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죠. 예. 그래서 뭐 우리 말씀하신 대로 황 수장 이야기하신 대로 법인세 문제 네. 이 부분이 아마 이 저가 담배 문제와 함께 앞으로 이 연말정산 때문에 또 이 기재위에서 국회 기재위에서 논의가 돼야 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법인세를 우선 그 감세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원위치하지 않으면은 더 논의를 안 하겠다 할 정도로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런 저가 담배 문제와 이렇게 같이 연동해 갖고 네.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지금 23일부터 다시 열리게 되면은 네.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불가피할 것 어쨌든 같습니다. 부정적인 네. 기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설 명절 이후에 이제 민심의 향배가 주목되는데 이 설 연휴 들어가기 직전에 몇 가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먼저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때 거의 20%까지 하락을 했는데 설 직전에 지지율을 보니까 꽤 많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올라왔더라고요. 36.4%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완구 총리 효과, 어떤 개각 효과가 반영이 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예, 개각 효과나 이완구 총리가 이제 결국 그 네. 무난하게 임명이 되는 부분에 대한 효과가 반영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로는요. 연말 정상이나 그 담배값 인상 같은 우회 정세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일시적으로 집토키층, 그러니까 60대 이상 또 지역적으로는 TK 이런 사람들의 지지까지도 많이 순간적으로 충격을 줘서 빠지게 했거든요. 그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니까 그 좀 이 마음이 이렇게 한때는 화가 나서 돌았었지만은 다시 조금 안정이 되어서 박 대통령 지지로 집토끼들이 일부 돌아오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 돌아오는 부분에서 뭔가 돌아오게 만들었던 극적인 어떤 유인 효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야권의 지지자들이 지금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30%대가 넘어가고 문재인 후보가 25%가 넘어가는 식으로 흩어져 갔던 야권의 집토끼들이 집결하니까 네. 반대로 여권에 흩어졌던 집토끼들이 다시 집으로 향해서 돌아오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지지층들이 약간씩 결집을 하게 되면서 박 대통령 지지율이 이 지금 3주 차에 걸쳐서 연속 상승해서 네. 36%대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 여당 지지율은 오히려 좀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데 네. 그 이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총리를 얻고 지지율을 내줬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작용을 좀 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혀 안 했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완구 총리 카드로 인적 쇄신을 좀 어떻게 막아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부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완구 총리 카드에 대해서 그동안 여론조사를 보면 뭐 높게 나온 데는 60% 이상 반대까지도 나오고 부정적인 과반 의견이? 이상이 예. 부정적인 네네. 그런 여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시킨 여당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그런 역효과는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여당이 내려간 것은 결과적으로는 야당이 올라가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그동안 중립적이 있었다든가 또 좀 야성 인사들이 하도 지난해 야당이 죽을 쓰니까 여당 쪽으로 옮겨갔었는데 지금 어쨌든 전당대 28 전당대 이후 네네. 뭔가 좀 제대로 하는 것도 같고 야당으로서 모습을 보인 것 같으니까 여당으로 갔던
그 야당 지지 세력들이 원래대로 방금 네. 얘기하신 대로 야당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여당이 빠진 것이죠. 네, 여야 그 양당 간의 격차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이완구 총리 인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 고 교수님께서 한 60%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여론조사 보니까 한 40%대 별로 부정적, 격차가 많이 긍정적 줄었더라고요. 의견 예. 차이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소장님? 그러니까 야권이요.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주장해오는 어떤 이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뭐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입증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부동산 투기라든지 네. 탈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그 말뚝을 박아서 예.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청문회장에서 마치 호남과 충청 간의 지역 감정적인 측면에 이 논란이 벌어진 것처럼 만들어 버렸고요. 또 그 이완구 후보자의 언론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녹취록을 갖다가 공개하는 과정에서도 네. 야권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일부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녹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어떤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걸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떤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공개하고 청문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논리적으로 공박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완구 내정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와 당의 핵심들이 이야기했던 여론조사 행태로 보고 하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야권의 태도를 가볍게 보인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완구 총리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지역 감정 문제도 불러일으켰고 네. 또 여론조사로 총리를 결정하자라는 또 얼토당토하는 문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실질적으로 그 언론관이라든지 네. 그 어떤 하자들을 갖다가 부각시키지 못하고요. 뒤로 청문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감추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이완구가 왜 안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무엇 때문에 확실하게 안 된다라고 국민들이 하나를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네. 이건 전체적으로 야권의 전 실책에 기인하는 거다. 이렇게 예, 의혹 제기가 좀 모호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어찌 됐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출범 이후에 지지율이 뭐 새누리당 턱 밑까지 쫓아왔다 이렇게 예상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격차를 최저로 줄였는데요. 야당의 상승세 이게 어느 정도까지 좀 유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한국의 여당의 이 최대 지지율은 한 45%, 네. 야당의 지지율은 한 40%까지는 기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한 15%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표들이고요. 그러면 이 여야가 정상적인 어떤 그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국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킨다면 여당은 한 45%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올 거고 야당은 한 40%까지는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간에 이제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2012년 이후에 야당이 지리멸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권 지지자들이 차마 야권을 지지한다라고 대답하기가 싫어지고 야권의 어떤 사람을 대선 후보로 지지하기도 대답하기도 싫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집권하고 있고 또 자기들 이겼으니까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 사실은 지지율이 모이지 않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당 대표가 되고 또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컨벤션 효과라든지 또 이 이완구 내정자 부분에 대한 공격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실수도 있었지만은 야권의 지지자들이 일종의 한번 해볼 만하다 이제 총선이나 대선이나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되면서 점점 직결을 좀 하는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뭘 특별하게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나갔던 어떤 집토끼들이 대부분 직결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될 사람을 밀어주자라는 이런 효과가 문재인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새누리당은 왜 빠지느냐? 새누리당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서 박 대통령 지지자들, 골수 지지자들이 제가 봤을 때 15에서 한 20% 된다고 예. 보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최근에 그 여당 지도부와 박 대통령 간의 트러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가 일부 철회되고 있다. 대통령은 지지하는데 새누리당은 지지하지 않는다. 그 콘크리트 균열이 그 왔다는 부분, 얘기죠. 예. 그분이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문재인 대표 지지율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차기 대선 주자 후보들 중에 지지율이 6주 연속 상승하면서 거의 선두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꽤 2위 박원순 서울시장, 3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격차하고도 좀 많이 벌어진 모습인데요. 뭐 배까지 그렇게 표에도 나오고 나오고 있는데 있네. 어떻게 보세요 이 엄청나더라고요. 부분은? 예. 어쨌든 뭐 문재인 대표가 컨벤션 효과 말하자면 당권 경쟁 과정에서 컨벤션 효과를 본 측면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저는 우영분 원내대표 공이 아주 크다고 보는데 어떤 점에서요? 우영분 원내대표가 들어선 이후 과거에 아스팔트 정치 말하자면 머리띠 들고 밖에 나가서 뭐 천막치고 하는 그런 정치를 벗어나서 예. 원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를 지금 부활을 시켰고 지난번 이완구 총리 내정자도 사실은 그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한 강경파들은 들어가지 말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원내에 가서 정정당당하게 반대 토론하고 표결을 통해서 하자 했는데도 한 명도 이탈 없이 다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젠틀하게 면면들이 보였다, 말하자면 이거죠. 지도부에 예. 대한 당권 이후 지도부에 대한 어떤 신뢰랄까 그런 부분들이 살아난 측면이 있고 예. 지금 또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전면전을 선포를 했습니다만 그 전면전이라는 게 과거 같은 정치 이슈를 놓고 막 티격태격하고 국민들 짜증나게 하는 정치 어떤 전면전이 아니고 예. 정책을 놓고 소득 주도 성장론이냐 뭐 이런 정책을 놓고 이렇게 전면전을 벌이면서 말하자면 국민들로부터 정책 정당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렇게 잘 나가면 어떤 대안 세력이 될 수가 있겠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인식을 주면서 문재인 대표에 대한 그런 그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승세는 앞으로 좀 지속이 좀 더 될 것 같고 네. 결국은 이제 4월 재보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그 변곡점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은 문재인의 독주 체제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일단 1,400만 표 이상을 예. 과거에는 1,400만 표 받으면 대통령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 다. 네. 그 이상을 받았고 48%를 득표했지 않습니까? 거의 대통령에 될 뻔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그간에 당 밖에 있다가 당 밖에 있으면서 NLL이라든지 국정원 댓글, 예. 세월호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일종의 그 헛발질, 실책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선 후보로서의 무게감이나 안정감 이런 부분이 결여되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한때 박원순 시장한테 지지율 1위도 뺏기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이 당 대표로 복귀하면서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주도할 가능성도 크고 또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도 커지고 또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대선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도 크지 않겠냐. 뭐 남은 사람들이 지금 뭐 당 밖에 있는 박원순 시장이나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후보를 꺾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당선 이후에 많은 야권 지지자들한테 현실론적인 어떤 시각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상공회의소도 방문하고 50대하고 면담도 하고 하면서 이제 중도 쪽으로 외연을 확장하거나 본인에게 비판적인 쪽으로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예. 그런 것까지 이제 보태지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제가 봤을 때 뭐 큰 실책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문제는 내부에서의 강경설에게 선동, 특히 친노 진영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함정에 이제 빠져들 유혹을 항상 느끼게 되죠. 이번에도 결국은 마지막에 투표를 할까 말까도 엄청난 유혹이었는데 꾹 참고 들어와서 투표를 잘 했습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그 5명 투표하는 사람, 새정치연합에 또 정의당에 5명 불참한 사람 다 집어넣고 한번 표결로 끝까지 가보자고 했더라면요. 이 판이 여건을 흔들면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모를 상황도 있었죠. 그런데 처음부터 지리멸렬하게 마치 투표를 안 할 듯이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자관 그것도 판단을 뭐 잘 했던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네. 이러다가 보니까 뭐 2월 달에는 지금 이제 설 연휴가 끝나면 자원외교 국조로 또 이 초점을 맞출 거고요. 그게 이제 끝나면 이 자원외교 국조의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권에 대한 전 이명박 정권 현 박근혜 정권에 대한 공격을 또 이 포인트를 맞출 거고 그러면서 4월달 이제 이 재보선까지 굉장히 밀어붙이려고 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이 지금 문재인 대표나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예. 뭐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은 저는 높다. 왜냐하면 야권 내부에서 분당 흐름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네. 뭐 유지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방금 내부의 분란의 소지가 새로 생기기 전에는요. 예. 그러면 결국은 그건 언제까지냐? 이 4월 재보선이 끝날 때까지는 이런 현상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내년 봅니다. 4월까지는 설 특집으로 한 신문사가 좀 재밌는 또 여론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얘기인데요. 봤더니 여권 후보로서는 대선 주자 압도적 1위로 나왔고요. 야권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표가 1위 그리고 2위로 나왔는데 사실 이런 특정적인 인물이 여권과 야권 동시에 유력 후보로 거론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뭐 노무현 네. 정권 때 외교장관도 했고 사무총장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야권 인사로도 일부는 분류합니다만은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퍼스널티, 개인적인 특성이라든가 또 살아오는 이력으로 봐서는 뭐 야권보다는 여권, 지금 새누리당 쪽의 성향으로 정치적 이념이라든가 그런 여러 면에서 성향이 맞다고 봐야죠. 네네. 어쨌든 뭐 방금 황 소장 이야기한 대로 문재인 대표가 헛발질만 또 안 하면 저분이 가끔 헛발질을 잘해요. 네.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네. 또 하나는 이 친노들이 지금처럼 전면에 부상하지 않고 뒤에서 있으면은 상당한 그 지지세가 네.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반기문 총장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적이 그렇죠. 많았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반기문 총장까지도 지금 누를 정도로 문재인 대표가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반기문 총장도 본인도 저는 거론을 좀 해주지 말라. 나는 아직 대선 후보도 네네. 아니고 내가 의사를 표명한 바도 없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잠재적인 대권 후보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고 저는 뭐 여권의 후보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는 봅니다만은 예. 김무성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워낙 도저히 뭐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는 있습니다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여권 입장에서는 뭔가 대안을 생각해 볼 경우가 있다 한다면은 그 경우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분이 반기문 유엔 총장이라고 봐야죠. 어쨌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문재인 대표의 헛발질이 있지 않는 한 이 견고한 어떤 지지율이 지속될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그 여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헛발질을 유도하기 위해서 애를 쓸 텐데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김무성 대표나 이제 좀 대권 주자의 어떤 지지율이 좀 희미하다 싶을 때 반기문 카드를 좀 여당에서 끌어오기 위해서 애를 쓸까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죠. 그것도 또 특히 뭐 친박 핵심 진영에서 반기문 카드를 동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네. 김무성 대표나 그 김문수 또 뭐 이 정몽준, 예. 홍준표 같은 어떤 여권의 주자들이 하나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요.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좀 정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헌이요? 예. 왜냐하면 개헌을 하자고 하면서 본인이 대권을 간다라는 부분은요. 사실상으로 보면 이중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분들이 개헌을 하자라는 이야기는 이원 집정부제 개헌, 즉 오스트리아식. 네네. 그래서 대통령은 아주 뭐 형식적인 외교와 국방만 맡고 그걸 국민들이 뽑고 네. 나머지 실질적인 이 국가를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총리는 국회에서 뽑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본인들이 개헌하고는 관계없이 나는 현재의 대통령제 하에서 대권을 끝까지 지향을 해가고 내 목표는 대통령밖에 없다. 이렇게 국민 앞에 천명을 해야 국민들이 저 사람을 정말 대선 후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야권에 한번 보세요. 야권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문재인 친노 진영이 개헌에 대해서는 가장 부정적인 걸 표방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김무성 대표 입장도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김무성 대표가 나는 개헌이고 뭐고 관심 없다. 나는 개헌이 안 되더라도 내 독자적인 힘으로 여권에서의 대선 후보를 차지해서 현행 제도로서 대통령이 되겠다. 그럴 자신이 있다라고 표방을 해야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여권의 지지자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이 진짜 돌아갈 다리를 없애버리고 예. 대통령 제도의 이 선거에 목숨을 걸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들 한번 보세요. 뭐 분권적 개헌,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주 개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대통령감으로 누가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상은 스스로가 반기문 씨를 갖다 키워주고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여권 내부에서 이재호 씨 같은 분은 이재호 의원은 뭐 대통령 후보 안 할 거라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런 분은 개헌 해도 돼요. 그렇지만은 김문수, 홍준표, 뭐 정몽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김무성 대표, 특히 김무성 대표 여권의 1위 아닙니까?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자기 주장을 정확하게 말을 하기 전에는요. 지지율이요. 제가 봤을 때 현재 수준에서 절대로 더 올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걸 어쨌든 잘 좀 아죠. 중요한 부분과 전제 조건으로 네. 개헌에 대한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셨고. 지금 잠재적 대선 후보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연관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충청도 하면요 사실 어떤 킹메이커에서
이제 대통령이도 나올 수 있을 법하지 않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 그동안 충청도 하면 대선 주자급의 정치인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캐스팅 보트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반기문 사무총장도 충청도 출신이고요. 이번에 역시 총리 인준에서 봤듯이 충청도의 민심이 굉장히 많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완구 총리 뭐 충청도 출신 또 누가 있습니까? 안희정 충남도지사 역시 뭐 이제 노무현의 남자에서 이제 대선 주자급으로 부상했습니다. 충청도 이 민심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는 거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먼저 좀 얘기 들어볼게요. 뭐 충청도 민심이 변화한 건 아니고 원래 예. 충청도 민심은 있었고 미치는 그것이 영향이요, 그럼. 강하게 예. 드러난 거죠. 예. 근데 그 아까도 뭐 우리 황 수장 얘기한 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개헌 문제 가지고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 정서는 아직도 대통령제입니다. 그런데 우선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중임제로 하자. 예를 들면 뭐 부통령을 두어 가지고 어떤 지역 배려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두고 있는 거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중임제를 찬성하는 쪽으로 전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개헌을 하더라도 지금 전에 김무성 대표가 얘기한 대로 뭐 오스트리아식 뭐 이원 집정제라든가 이런 또는 내각제 이런 가능성보다는 중임제로 하면서 남북관계 이런 것을 고려해서 또 그동안의 사회 발전 등을 감안한 여러 가지 경제 분야라든가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쪽으로 갈 것 같고 어쨌든 충청도가 지금 뭐 세 분이 지금 대권 후보로 거론이 됩니다만은 사실은 이완구 총리가 지금처럼 큰 상처를 받지 않았다면은 뭐 원래 이완구 대망론 할 정도로 총리가 되면서 김무성 대표의 강력한 라이벌로 뜨지 않겠느냐. 물론 아직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총리를 하면서 잘하면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너무 내상을 많이 입어서 앞으로 대권 후보로까지 가기에는 이번에 좀 내상을 너무 많이 입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나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부전승을 하나 지금 거둔 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금 뭐 여러 정치권이라든가 또 정치평론가들도 앞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보되 차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차차기 정도 보는 것 같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반기문 총장이야말로 여권 후보들이 도저히 야권 후보에 대해서 뭐 지금 문재인 대표든 뭐 박원순 시장이든 누가 되든 야권 후보 들어가고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뭐 대선이 이제 한 1년 그런 남은 사이에 이제 여러 여론조사들이 나와서 안 되겠다 할 때는 충분히 대안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과거 영호나 DJP 한 것처럼 호남 세력이 또 거기에 같이 합쳐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당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정치 구도가 바뀔 경우 뭐 안 되라는 법도 없죠. 지난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안희정 지사에 찾아가서 또 DJP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제2 DJP 하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지금 한 분 한 분 짚어주셨는데 사실 제가 드린 질문의 의도는요. 지금 이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이 충청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게 정치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좀 초점이 더 맞춰졌었는데 소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실까요? 예, 지금까지는 그 한국 정치에서 지역 대결이 영남하고 호남으로 돼 있었죠. 그래서 영남하고 호남에서 호남이 충청하고 연합을 해서 이 영남을 대응했거나 아니면 호남이 차라리 그냥 이 영남 출신 서자를 넣어서 그렇게 영남을 갖다 분열시키거나 이런 어떤 전략을 구사했는데요. 또 충청권은 주로 이제 정책으로 뭐 행정도시를 이전하겠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충청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많아졌어요. 호남 인구보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도 현재 충청이 호남보다 한 5석 작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도 인구가 많아졌으니까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 판결을 선거구 그 2대1 위헌 판결을 이제 2대1 안으로 2대1 위헌이다. 그래 이제 2대1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이제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충청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호남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충청이 우리가 이제 영남하고 연합을 하자든지 뭐 호남하고 연합을 하자든지 뭐 우리가 영남이 또 충청 후보를 갖다가 서자로 내가지고 우리가 충청 출신 대통령을 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도가 되면서 여태까지 영호남이 중심이 되고 충청을 어떻게 다루는가라는 문제에서 이제는 그 세 가지 이 지역 주체가 다투는 이런 어떤 모양새로 가는 복잡한 양상이 되어 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이 국가적으로 이 긍정적인 거냐라고 봤을 때 충청인들은 우리도 왜 한번 해본다는데 네네. 뭔 불만이 있느냐? 뭐 그건 충청인들의 입장은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진정으로 이 정치의 발전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는 알겠습니다.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충청권이 예. 아직까지 그 가능성들은 네네네. 있지만 네. 말하자면 주도적으로 대권을 잡아나가기는 어렵고 예. 여전히 다음 선거에서도 네. 킹메이커 내지는 캐스팅 보드를 쥐는 역할 수준을 벗어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질문이 여러 개였는데 아, 오늘 그럴 게 여기까지 많았는데 여쭤봐야 될 것 시간이 좀 같아요. 부족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고영신 한양대 특임 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